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이 추석 민심을 잡기 위해 본격적으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주자들은 연휴 직후의 호남 순회 경선에 대비해 일제히 광주 전남북 지역을 찾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결정한 8명의 2차 경선 후보들이 첫 TV 토론회를 가집니다. 이 토론은 저희 TV조선이 주관해 오늘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생방송됩니다. 정치권 뉴스 전해드리기 전에 추석 방역에 비상이 걸린 코로나 상황부터 알아봅니다. 수도권은 최근 일주 일평균 1,234명으로 전주 대비 6.7% 증가하였습니다. 추석 연휴가 코앞인데 확산세가 잡히지 않아서 우려가 큽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1차 접종률이 70%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1차 누적 접종률은 68.1%로 내일 70%를 돌파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이 현재 4차 대유행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드리고요. 우선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1,943명으로 72일 연속 4자릿수고요. 이 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1,921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22명입니다. 지역 발생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78.4%로 계속해서 전체 유행을 주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수도권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방역당국도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방역당국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일주간의 인구 10만 명당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수도권이 5.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6.7명, 인천 4.6명, 경기가 4.1명으로 유행 규모가 크고 계속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의 유행은 계속 커지는 확산 추세이며 언제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 감염 확산 우려가 큰 만큼 국민들은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또 함께 불효불급한 사적 모임도 최대한 자제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처럼 수도권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추석 연휴 이동량 증가가 이 비수도권 재확산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결과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총 3,226만 명, 하루 평균 538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추석보다 약 3.5% 증가한 수치이고요. 특히 21일 추석 당일에는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연휴 비수도권 지역으로 유행이 확산되지 않도록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이 9곳에는 임시 선별 검사소를 운영할 예정인데요. 일부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규제를 다소 완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8명까지는 가족 모임이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23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한 최대 8명까지 가정 내에서만 모임이 허용되는데요. 4단계가 아닌 지역에서는 장소 상관없이 8인 모임이 가능합니다. 명절에 오랜만에 가족이 모인다는 건 기쁜 소식이지만 가족 모임 허용을 두고 방역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전문가 일각에서는 백신 접종 효과가 얼마나 발휘될지 아직 확실하지 않고 돌파 감염 위험도 있어 안심하긴 이른 상황이라며 개개인이 마스크를 철저히 쓰고 모임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방역당국이 연구 결과를 한 가지 내놨습니다. 자, 모임 시간을 줄이고 환기 횟수를 늘릴수록 감염 위험이 크게 감소한다 이런 내용인데 무증상 감염자 가족과 12시간 만날 때 환기를 하지 않았으면 감염 위험은 78%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에서 30분에 한 번 환기를 시키면 60%로 또 10분에 한 번 환기를 시킨다면 42%로 감염 위험이 낮아졌습니다. 자, 이와 관련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12시간을 만나게 되면 감염 위험이 대략 60%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4시간 정도로 그 모임의 시간을 줄이게 되면 그 감염 위험이 약 35% 정도로 감소함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들으셨다시피 모임 시간을 줄이는 것도 이 감염 위험을 감소하는 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모임 시간을 4시간으로 줄이고 10분마다 환기를 하면 감염 위험이 22%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또 연구진은 모임을 40% 정도 줄이면 이 한 달 반 뒤에 확진자는 2천여 명에서 1,300여 명으로 33% 가까이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네, 연구는 추석 연휴 기간에 만남을 자제해달라 이러는 취지지만 장기간 이어진 고강도 거리 두기에 대한 피로도와 또 정부가 추석 기간 8인 가족 모임을 허용한 것을 고려하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약 없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어제는 많은 이들이 거리로 나오기로 했어요. 네, 특히 코로나 사태 이 최전선을 지켜온 의료진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는데요. 어제 서울시청 앞에서는 방호복으로 완전 무장한 간호사들이 사직서 수백 장을 던지면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체력 고갈을 호소하면서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국내에서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해 1월부터 대형 병원 3곳에서만 674명의 간호사가 사직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간호사 측의 목소리 자세히 들어보시죠. 지금처럼 인력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오늘도 내일도 계속 사직하는 간호사가 늘어날 것이고요. 네. 가장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코로나가 사실 터지기 이전에도 간호사 숫자는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부족했었는데 그 속에서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 더 이제 대책이 없는 상황이고요. 코로나를 뿐만이 아니라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제대로 된 간호 인력을 하루속히 마련하라고 네. 간호사가 볼 수 있는 환자 수를 법제화하라고 하는 요구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명의 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는 환자의 수를 법으로 제한하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아하. 맞습니다. 간호사 측은 이 밖에도 업무 부담은 고스란히 남은 간호사들이 짊어지게 됐다고 말하면서 인력 충원을 요구할 때마다 기다리라 이런 말만 되돌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너무 많이 기다렸다, 하루하루가 벅차다면서 한계에 다다랐다고 호소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힘든 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영업자들에 이어서 어제는 또 유흥업주들이 시위를 했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 장기간 집합 금지에 생계에 타격을 입은 유흥업주들, 우리는 16개월째 집합 금지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라고 외쳤습니다. 현장 상황을 직접 보겠습니다. 세월 시달림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도 힘듭니다.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왜 시간에 따라 코로나 전염성이 강해집니까? 왜 업종에 따라 코로나가 전염성이 달라집니까? 누구도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거나 대변하지 않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네, 이들은 집합금지 해제와 또 전면 영업 재개를 촉구를 하면서 청와대까지 차량 행진 시위를 예고했었지만 경찰의 제지에 결국 가로막혔습니다. 제발 살려달라면서 정부의 방역 대책을 성토했고 조속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자영업종에게만 강제적으로 규제되는 거리 두기는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자영업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면서 이 소상공인의 현실은 정말로 막다른 한계에 봉착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비대위는 그리고 생활고의 자영업자들이 잇따라 세상을 등지고 있다면서 오늘 오후부터 사흘 동안 국회의사당역 부근에서 합동 분향소를 운영해서 숨진 자영업자들의 넋을 기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아까 들으셨던 대로 참 간호사분들의 호소가 참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간호사분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간호사 인력의 법제화다. 그래서 한 명의 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는 환자의 수를 법으로 좀 제한해달라. 이런 요구를 내놨는데요. 이거 법으로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 현실성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간호사들의 숫자, 환자당 숫자를 법제화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 의사들도 의사 수가 법제화가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의사 수가 한 명당 환자를 보는 의사 수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
의사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간호사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부족한 현실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방호복을 입고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제한은 어렵겠습니다만 인력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이라든가 인센티브를 늘려주고 방호복 입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희생에 대해서는 급여로 좀 보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1년 6개월 이상의 시간 동안 간호사들이 힘들었었고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이 힘들었지 않았습니까? 정부는 이제 뭐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1차 접종이 한 70%에 다가가고 있고 2차 접종 완료자도 40% 정도 되는데 10월 말이면 어떤 집단 면역에 가까워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상 회복으로의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어느 정도의 위험은 감소하고라도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 그리고 간호사들에게도 그에 맞는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그에 맞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고 봅니다. 모두가 바라는 일상 회복, 코로나와의 불편한 동거에서 벗어나 우리 일상을 하나둘씩 되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그래도 다행인 건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어 1차 접종률이 거의 70%에 육박했다는 겁니다. 오늘로써 1차 접종률은 68.1%로 당초 정부가 목표했던 건 추석 연휴 전 국민 1차 접종률 70% 달성이었는데 이게 유력할 걸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1차 접종 상황을 봤을 때 10월 말까지 무난히 국민 70%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요. 또 접종자가 늘수록 유행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따라서 어느 정도 전파 차단 효과들이 70% 정도까지는 나타나기 때문에 접종을 받는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총 유행 규모의 축소, 전파를 차단하는 힘은 강력해질 것입니다. 이 가운데 접종 완료율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접종 완료자는 누적 2,116만여 명으로 인구의 41.2%가 됐습니다. 5명 중 2명은 접종을 완료한 셈입니다. 높은 예방접종률이 우리 국민들의 일상을 되찾아줄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또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열렬히 지지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직 50일이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게 또 출렁거릴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손발로 이런 노동으로 하는 그렇게 해갖고는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이제 인도도 안 해. 저 아프리카나 이제 하는 것이고. 잠시 후 5시 국민의힘 후보들이 첫 TV 토론회에서 맞붙습니다. 네, 어제 1차 컷오프를 통과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8명이 잠시 뒤 오후 5시 첫 TV 토론회를 갖게 됩니다. 저희 TV조선을 통해서 2시간 동안 생중계가 될 예정이고요. 국민의힘은 오늘을 시작으로 총 6차례 TV 토론을 벌인 뒤 여론조사 70%, 당원 투표 30%를 반영해서 오는 10월 8일 4명의 후보를 결정하는 2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논쟁거리가 워낙 많아서 흥미진진한 토론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윤석열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 또 홍준표 캠프의 제보자 동석자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종종 설화를 일으켜온 윤석열 후보와 직설화법으로 주목받는 홍준표 후보의 맞대결이 상당한 관심사입니다. 윤석열 후보로서는 지금 TV 토론에 처음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윤 후보가 얼마나 선전하느냐 여부가 윤 후보 측이 기대하는 대세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최종 후보 선출까지 50일이나 남은 상황이어서 이 TV 토론 등에서의 돌발 변수에 따라 야권의 대선 구도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윤 후보는 앞서 모두에서 보신 대로 이번에는 육체 노동을 폄훼하고 이 고용 불안 문제를 왜곡했다 이런 비판에 직면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13일 국립안동대학교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이 고충을 듣던 윤 후보, 이제는 기술의 국제 경쟁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기업이라는 게
국제 경쟁력이 있는 기술 가지고 먹고 사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뭐 손발로 이런 노동으로 하는 그렇게 해갖고는 되는 건 하나도 없어. 그거는 이제 인도도 안 해. 저 아프리카나 이제 하는 것이고, 일자리라는 게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가 큰 차이가 없게, 사실은 임금에 큰 차이가 없으면 비정규직 정규직이 뭐 큰 의미가 있겠어요? 특히 요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느 한 직장에 평생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취지였다라고는 하지만 육체 노동은 물론 다른 나라들까지 낮춰서 보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가 됐고요. 청년들이 고용 불안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는 비판도 당 내부에서 쏟아진 상황입니다. 때문에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 모두 오늘 첫 토론회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특히 어제 1차 컷오프 결과가 베일에 쌓여 있는데 이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선거법의 제한 때문에 순위나 득표율이 공표되지가 않았어요. 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이런저런 여러 추측들이 나오는데, 그간의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선두를 놓고 박빙 경합을 벌였을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정치권에서는 책임 당원의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 또 일반 국민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우세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빅2 주자가 내놨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떠한 방식의 뭐 검증 내지는 또 면접 뭐 토론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당당하게 응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토론을 안 하려고 하면서 무슨 대선 후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렇게 겁이 나면 지금 드랍해야죠. 국민들께서 또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열렬히 지지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선의의 경쟁을 잘해서 국민들 보기에 우리 당이 이 본선에서 이 경선 과정에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50일이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게 또 출렁거릴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부터 토론 시작되는데 각오 한 말씀 해주십시오. 뭘 또 각오라고 또 이야기를. 그냥 이제 생각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 하던 대로 합니다. 나는 거기에 큰 구애받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특별히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직설적 화법이 강점인 홍 후보는 이번 토론회에서도 수비보다는 공격, 이 사이다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정조준할 것으로 예상되죠.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까지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수처의 수사가 시작됐고 또 대검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동시에 또 진행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지검 수사팀에는 이 공공수사 일부 검사들을 주축으로 하고, 이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에 참여했던 대검 연구관 2명을 파견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조선일보에 따르면요, 검찰 안팎에서 공수처가 믿업지 못해 중앙지검이 나선 만큼 중앙지검이 이번 의혹 수사를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고 합니다. 또 뉴스원에 따르면 중복 수사에 따른 이중 소환 문제 등 인권 침해 소지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공수처와 검찰이 하나의 사건을 두고 혐의만 나눠서 수사를 하는 건 행정 낭비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공수처에 이어서 이 검찰도 윤 후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를 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어제 JTBC 보도입니다.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전달한 지난해 4월 8일 고발장이 실제로 당으로 흘러들어간 것이 국민의힘 자체 조사 결과 확인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성은 씨는 당에 전달한 적이 없다고 했고, 또 정점식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초안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이 4월 8일 고발장이 실제로 당에 전달이 됐는지는 불분명한 상태였는데, 어제 JTBC 취재 결과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전달했던 것과 같은 형태의 이 최강욱 고발장이 당에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가 나온 겁니다. 자, 하지만 오늘 국민의힘은 이 보도가 오보라고 반박을 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JTBC TV에서 우리 당의 핵심 관계자의 그 말을 빌어서 최강욱 고발장이 당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고발장을 전달받았다는 복수의 당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런 내용으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당의 고발장에 관여한 분들 전원을 제가 어제 확인을 했는데 아무도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런 취재에 응한 적도 없고 더 나아가서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분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당의 미디어국에서 미디어 담당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대응 방안을 의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실관계가 미스테리에 빠져 있기 때문에 뉴스버스의 첫 보도 내용과 시점 그리고 제보자 조성은 씨의 행보에 대해서도 갈수록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어제 오늘 다수의 언론사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요.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가 지난달 그러니까 8월에만 최소 2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확인됐던 거는 지난 8월 11일에 두 사람이 롯데호텔에서 만났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확인이 된 거는 뉴스버스 보도가 나오기 직전에 또 만났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조성은 씨가 직접 라디오에 출연해서 보도 일주일 전쯤에 같은 장소에서 만났다고 인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만나셨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맞습니까? 네. 그게 언제쯤이었습니까? 저도 찾아보니 한 8월 넷째 주쯤이더라고요. 그럼 한 2, 3주 후에 보신 그렇죠. 거네요? 네. 뭐 사실 밝히기도 좀 민망하지만 예. 근처에 있다고 하시니까 잠깐 티타임 하자고 하셔서 업무 미팅 하다가 바로 그냥 잠시 가서 뵌 것뿐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만나셨는지도 말씀 가능하시겠습니까? 일단은 뭐 그때 예. 인가요? 거기서 만났고. 네. 같은 장소에서 두 번째 또 하시는 말씀이군요. 네네. 거기서 뭐 뉴스버스 보도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으셨고요. 전혀 나누지 않았습니다. 정리를 하면 조성은 씨는 지난 7월 21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에 이번 의혹을 제보했었고 뉴스버스가 사주 고발 의혹을 최초 보도한 건 지난 9월 2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제보와 보도 사이 조성은 씨는 최소 2차례 그러니까 8월 11일과 넷째 주에 박지원 원장과 만난 셈이 됩니다. 특히 조성은 씨가 박 원장과 만나기 전날인 8월 10일에 집중적으로 이번 의혹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야당에서는 뉴스버스의 파일을 제공해서 보도하게 만드는 데는 박지원 원장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주장하는 내용이죠. 네, 여기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던 9월 8일에도 두 사람이 만났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한 바 있죠. 조성은 씨의 해명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가 고발사주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했던 지난 9월 8일 저녁에도 둘이 또 만났다 이런 제보가 있습니다. 32층 그 국정원장 안가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박지원 원장 만남 전후에서 중요한 자료들이 집중적으로 오고 갔고 박지원 원장의 그런 코치가 있었다라는 반증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8월 10일이라고요. 그다음에 8월 넷째 주 딱 2번 만나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후에 또 만나지 않았느냐. 그 의혹이 제기된 거 아시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9월 8일에 또 두 분이 만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제가 9월 8일은 수사기관에서 포렌식 절차를 하루 종일 참관을 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때 하루 종일 그러면 검찰 대검에 가 계셨다 그런 말씀인가요? 네, 수사기관에 가 있었죠. 네. 포렌식 절차 때문에. 그래서 네.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뭐 다른 사람 만날 그런 조건이 아니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네, 포렌식 내용이 많아서요. 예. 네, 뭐 하루 종일 잡혀 있었습니다. 네. 네, 여기에 윤석열 후보 캠프가 어제 박지원 원장을 공수처에 추가 고발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 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 편하려면 가만히 있어라.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지금 문제 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이 박지원 원장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근거 없이 윤석열 후보가 마치 용산 세무서장 사건에 부정하게 관여된 것처럼 발언을 해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박지원 원장에 대한 공세를 쏟아내고 경질을 촉구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원 원장 말인데 왜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아요? 모든 걸 잘 알고 있어요라고 제3 강조를 했습니다. 박지원을 끌어들인 적이 없고 박지원이 참전을 했죠 스스로. 그러면서 뭐 호랑이 꼬리를 밟았느니 어쩌고 호랑이가 그 내곡동 산에만 있지 왜 소곡동까지 내려와서 해집고 다니다가 꼬리가 잡혀서 범은 가끔 내려와요. 민가에 나오면 전부 때려잡아야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계속되는 호랑이 꼬리 타령이 딱하고 민망합니다. 올해 들어 남북관계 위기가 최고조에 이른 8월 11일 서울 시내 유명 호텔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오찬을 한 사람은 조성은 씨였습니다. 정치 개입으로 평생 시련을 겪은 분이 DJ란 사실을 잊은 것입니까? 박지원 원장은 어제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지 말라며 야당에 얼음장을 놓고 급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박 원장의 이런 태도는 여차하면 야당을 탄압하고 향후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로 보여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박지원 원장이 수년간 여의도 정치판을 버텨오신 원동력이 그 새치의 혀에서 나오는 요설이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은 없습니다만 지금의 박지원 원장은 정치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수장이라는 점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국의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9월 2일 첫 보도가 나오기 직전에도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 씨는 아까 들으셨겠지만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밝히기도 좀 민망하지만 근처에 있다고 하시니까 아마 박 원장이 하고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조성은 씨가 박 원장이 있는 곳에 근처에 있다고 하니까 잠깐 티타임 하자고 해서 업무 미팅 하다가 바로 그냥 잠시 가서 뵌 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사자들은 물론 의혹 관련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는 하는데 이번 만남의 사실이 새로 밝혀진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시점이 묘하잖아요. 왜 그러면 박지원 원장은 지금까지 그동안 1년에 두세 차례 만나는 사이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 드러난 것만 하면 올해 2월 14일 날 국정원장 공관에 간 거, 8월 11일, 그다음에 8월 넷째 주 이렇게 하면 벌써 드러난 것만 3건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건이 만약에 드러났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시점을 보면 더군다나 8월 달에 2번을 만났다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뉴스버스에 제보한 시점과 보도 시점 사이란 말이죠. 그러면 저때 조성은 씨는 아마 이 보도가 실제 나갈 것이냐 또는 나갈 경우에 자기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아마 상의하고 싶었을 것이다. 뭐 이런 거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되는데. 추측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더군다나 그 시점은 잘 아시다시피 8월 31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조성은 씨가 올린 게 미국에 가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느니 안 맞았느니 뭐 그걸 가지고 올린 적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본인의 어떤 출국 시도까지를 포함해서 그러면 이 시점이 참 묘하다. 그 왜 하필이면 그 시점에 국정원장하고 또 통화를 했으며 8월 달에 이어서 11일에 이어서 두 번째 만남을 가졌을까? 물론 만난 내용이야 자기들 둘만 알겠죠. 그러나 객관적인 정황을 놓고 볼 때는 대단히 의심스러운 거는 맞다 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걸 규명하자고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만 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앞뒤의 정황, 그다음에 그 즈음에 벌어진 일들 이거를 이제 박지원 이 조성은 두 사람 간의 만남과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뭔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현재 상황을 해설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가진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요.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검찰총장이 그런 짓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면서 윤 전 총장이 그런 정도로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이 사안은 이번 대선에 영향을 크게 미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는데 다만 박지원 원장과 윤석열 후보 모두 대응 방식엔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짜 밥만 먹은 거면은 이거 굉장히 억울한 일이고 박지원 원장 입장에서는 억울하니까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도 상당히 흥분되게 지금 반응을 하는 것 같아.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지 마라. 나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아는 거 많다. 국정원장이 그런 거 정도 가지고서 그렇게 즉흥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나는 옳지 않다고 봐. 사람이 자기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를 생각을 해야 돼. 난 예를 들어서 국정원장 반응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 후보도 그 얘기가 나설 적에 기자회견 해가지고서 참 개강된 목소리로 얘기하는 걸 보면 그것도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만약 윤석열 당시 총장이 이거를 사주했다는 어떤
근거 같은 게 혹시 나오면 대선 전에 이러면은 사실상 선거는 뭐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사주했다는 증거가 나오겠어요, 이게? 내가 보기에 증거가 나오기가 힘들 거다가 난 봐요. 박지원 국정원장이 윤석열 후보와 관련한 의혹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두 번째 고발을 당했습니다.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데 법적으로 문제 삼을 만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이 윤호진 전 서장에 대한 자료도 가지고 있다. 뭐 당신의 뭐 약점을 가지고 있다. 뭐 술도 마셨다. 이런 취지 발언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와 공직선거법상 어떤 윤석열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어떤 공직선거법상 위반인지 여부인데 구체적인 사실은 진술하지 않았거든요. 단지 뭐 술을 마셨다, 윤호진 서장에 대한 약점을 알고 있다는 건 취지니까 결론은 이게 뭐 선거법이라든가 정치관으로는 인정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것 같아요. 앞으로 내가 조성은과 밥만 먹었는데 이걸 자꾸 정치 공작으로 주장을 하면 나도 말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말하면 정치 관여가 된다. 이건 진짜 정치 개입으로 이제 네네네. 거죠. 네. 그런데 내가 말하게 되면 윤석열 후보의 아주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한테 더 불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성 멘트거든요. 결국에는 술도 마셨다라고 했잖아요. 술을 마셨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술 마신 기억이 없다고 했거든요. 술 마시지 않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은 나도 조성은과 밥을 먹었지만 내가 정치 공작을 안 했다는 걸 입증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경고성 멘트라고 보여지고 실제 뭐 그 기간에 우연히 이준석 대표와 밥을 먹었다면 유승민 후보를 위한 것이고 홍준표 캠프 누군가와 밥을 먹었다면 홍준표 후보를 위한 거잖아요. 이만큼 이게 너무 의혹으로만 제기돼서는 안 되고 내가 만약에 그렇게 나에 대한 계속적인 공격을 한다면 나도 어떤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여당은 국민의힘이 박 원장과 조 씨 두 사람의 만남을 연결시켜서 의혹을 은폐하거나 대충 덮고 가려고 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발 사주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리는 것이 우선이고 여러 사실관계가 드러난 윤 후보의 관련 의혹과는 달리 박 원장 관련 의혹은 정황뿐이지 않느냐는 건데요. 어제 오늘 여당에서는 야당의 고발 제보 사주 프레임에 대해 헐리우드 액션, 헛개비와의 싸움 등의 표현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원 원장이 만약에 무슨 음모를 꾸밀려고 그러나 뭐 개입하려고 그랬다면 그 대명천지에 그 공개적인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그렇게 은밀히 만났어야 되겠죠. 코미디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민의힘이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신들에게 향해 쏠리는 시선들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헐리우드 액션을 저는 쓴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들 앞에서는 정보위를 열자, 그리고 국정원 항의 방문하자라는 이런 일종의 헐리우드 액션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우리 여당 간사한테나 여당 위원장한테 전화 한 통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헛개비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고발 사주 사건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지금 물증이 있고 증인도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지금 김웅 의원에게 그 고발장을 보냈다는 것은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조성인이라는 확실한 증인이 어떻게 보면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에 반해서 이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단지 만났다는 사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건이거든요. 국회 정보위 소속 노웅래 의원, 특히 야당이 국회 정보위를 소집을 해서 박 원장에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박 원장을 부르자고 하면서 소집 요구는 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지금 야당이 정보위를 소집해 박 원장을 부를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것이라면서 정식으로 불렀다가 박 원장이 폭탄 발언을 할 수 있으니 고민하고 있다라고도 했는데, 그러면서 노 의원은 야당이 고발 사주 의혹은 덮어야 하는데 정보위 개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니 그냥 언론 플레이만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들으신 대로 여당은 야당이 이번 논란을 박지원 원장의 제보 사주 의혹으로 확전시키는 것이 뭔가 의혹을 은폐하려는 언론 플레이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여당의 이런 주장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글쎄, 이게 이제 고발 사주 의혹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있고요. 자, 그거를 공개되는 과정, 뉴스버스에 공개되는 과정에서 이제 처음부터 누가 기획을 했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고, 아니면 중간에 누가 개입해서 이 문제를 언론 플레이를 하거나 뭐
이제 관여했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국정원장의 문제는 아마 그 중간 단계 어디쯤에 있을 거라고 봐요. 이제 그 사실이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전후 정황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체적인 본질적인 진상규명을 하는 와중에 만약에 고발사주 의혹 자체가 뭐 조작된 거나 누구의 공작에 의했다면 저는 그 갈래의 하나가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 만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쪽 본질적인 부분을 지금 이것만 밝히는 것이고 이게 우선이고 나머지 건 밝히지 말자.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이 하나의 갈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두 가지의 의혹을 동시에 해야 된다. 왜냐하면 만약에 공작이라고 한다면 이 본질적인 부분도 흔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동시에 해소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른바 메신저 제보자 조성은 씨의 의도를 의심하는 시선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어제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조 씨가 김웅 의원과의 대화방을 폭파한 채 휴대폰을 증거로 제출한 것이 알려지자 법조계 일각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조 씨의 해명부터 들어보시죠. 제가 제출한 증거들이 텔레그램 방이 유일한 증거가 아니거든요. 그것도 일부일 뿐입니다. 근데 굳이 뭐 삭제까지 하실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부분들은 뭐 언론에서 간혹가다 밝혔던 내용들과 뭐 비슷하고요. 또 이 부분이 사실은 뭐 증거 능력 훼손을 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 증거 판단은 뭐 수사기관에서 전문적인 기술로 입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저는 뭐 충분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성은 씨는 텔레그램 방이 유일한 증거도 아니기 때문에 김웅 의원과의 대화방을 없앤 거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조 씨 주장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신의 휴대전화가 2개, 그러니까 지난해 4월에 당시에 사용했던 휴대전화에서 또 다른 기기로 김웅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의 대화 내용을 다운로드를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에 따르면 일부 법조인들은 조 씨의 주장이 맞더라도 결과적으로 증거의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조 씨가 김웅 의원과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대화 중에 자신에게 불리한 것을 취사 선택해서 지운 뒤 다운로드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공수처로서는 조 씨가 대화 내용을 내려받는 과정에 아무런 조작이 없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분석인데요. 또 다른 법조인도 조작이 쉬운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엄격한 입증이 필요한데 원본 대화방을 삭제해서 사본을 원본과 대조를 할 수가 없다면 법원에서 증거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조성은 씨가 김웅 의원과의 대화방을 없앤 것에 대해서 조성은 씨는 이제 다른 증거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제보자 스스로가 증거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행위를 왜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법률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 텔레그램 대화방 내에 여러 명이 있었을 것으로 봐요. 단체 대화방이었을 것이고 그때 선거 기간이라서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 사건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만을 문제 삼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다른 여러 가지 선거법 관련 사건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게 만약에 증거로 제출될 경우에는 또 다른 어떤 미래통합당, 지금 국민의힘 내 관련자들이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 사건에 국한해서 하려고 텔레그램 저장 메시지 원본을 그대로 저장용 계정으로 옮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출했기 때문에 만약에 김웅 의원과의 어떤 대화 내용 일부가 손절돼 있거나 아니면 일부를 취사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김웅 의원과 어떤 조성은 씨 간의 대화 내용이 그대로 저장돼 있다면 증거 능력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이제 손준성 검사한테서 김웅 의원한테 온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전달 경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기술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다만 이제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김웅 의원은 이미 핸드폰을 교체했다고 했는데 손준성 검사도 2020년 4월 3일자, 4월 8일자에 핸드폰은 없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출된 핸드폰도 비밀번호가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관여됐다는 의혹을 밝히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당에서도 청와대 안에서도 손준성 검사를 엄호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추미애 후보의 발언에 대한 파장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손 검사가 윤 후보와 특별한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추 후보가 오히려 당청의 인사가 손 검사를 비호했다는 그런 상반된 주장을 내놨기 때문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추미애 후보 발언 지난 14일 민주당 TV토론회에서 이 법무장관 시절 손준성 검사를 왜 임명했냐라는 이낙연 후보의 질책성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추 후보는 유임을 고집하는 로비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윤 후보와 당 그리고 청와대를 언급을 했고 해당 인사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는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충격적인 고백이라면서 손준성과 청와대 관계를 설명하라고 주장하고 나섰고 오늘 국민의힘에선 박범계 장관과 추 후보의 말을 종합해보면 문 대통령의 사주나 다름없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는데 이 관련한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임 총장과 손준성 검사와의 관계는 매우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유임을 고집하는 로비가 있었고요. 윤석열 로비에다가 또 당에서도 엄호한 사람들이 있었죠. 청와대 안에도 있었고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TV토론에서 용감한 고백을 했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기용된 데에는 여당과 청와대의 엄호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주장을 합하면 문제의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주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초유의 대통령 고발 사주인 것입니다. 네, 이렇게 추 장관의 발언에 여권도 술렁이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한 라디오에 출연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추 후보의 발언과 관련해서 정치는 정치권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청와대가 왈가왈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다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추 후보를 향해서 그러면 안 된다며 인사 과정에서 마치 비호 세력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인사 절차와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논란이 커지자 오늘 추 후보는 청와대가 직접 일개 검사의 유임을 요청했다는 건 왜곡이라며 또다시 이낙연 후보를 겨냥하고 나서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선 윤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어제 홍 후보는 이번 의혹에 자신의 캠프 인사가 연관됐다는 소문에 알리바이가 해결됐다면서 윤석열 캠프 내 인사의 퇴출을 요구했고 이에 윤 후보가 과한 반응이라고 맞받아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동석자로 지목됐던 또 거론이 됐던 홍준표 캠프 측 인사가 자신의 동선을 모두 공개하면서 알리바이,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한테는 문제가 없었다 이런 부분을 입증을 하니까 홍 후보가 윤 후보를 향해서 소위 소문의 주동자들을 퇴출하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홍 후보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후보 캠프에서 허위 정치 공작을 한 국회의원 2명 그리고 네거티브 대응팀의 검사 출신 모 변호사를 퇴출하라면서 윤 후보를 향해서 모든 것을 용서할 테니 그 세 사람은 캠프에서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형사처벌이 될 것이라고도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윤 후보 측에서는 자신의 캠프에선 홍 캠프 측 인사의 실명을 거론한 바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어제 윤 캠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이 캠프는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 만남과 관련을 해서 특정 캠프와 소속 인사를 거명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홍 후보 측이 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정치 공세를 펴고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윤 후보 역시 어제 기자들이 질문에 이 퇴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홍 후보와 윤 후보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그 캠프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유치한 짓을 해요. 자꾸 그러면 그냥 안 둡니다. 이거는 생판 거짓말로 그게 정치 공작이에요. 괘씸한 사람들이지. 계속 그러면 정치판에서 떠날 줄 알아야 돼. 비열하고 치사하게 그게 뭐예요? 자리에 없으면은 문제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 2명과 변호사 1명을 퇴출시켜라. 홍 후보가 요구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렇게까지 나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 없었으면 무슨 실명을 거론한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 하니 그 신원 있었으면 신원을 밝혀달라고 한 것인데 무슨 뭐 의원이 무슨 퇴출까지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이처럼 고발사주 의혹을 두고 당내 유력 후보들의 충돌이 계속되자 오늘 이준석 대표도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이 유도 심판이라면 홍 후보와 윤 후보 두 사람에게 경고장을 한 장씩 주겠다는 건데요. 오늘 최고위에서 한 발언도 함께 들어보시죠. 최근 후보들 간의 경선이 과열되면서 과도한 상호 간의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언론에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기관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적어도 당내 경선에서 당내에서 있어야 할 문화는 아닙니다. 제가 만약 유도 심판 놀이를 지금 한다면 둘 다 경고 한 장씩 그냥. 아, 둘 다? 예. 왜 근데 둘 다요? 지금 제기한 쪽은 먼저 제기한 쪽이 따로 있는데. 그냥 공평한 척 하려고. 근데 앞으로 안 하면 됩니다, 둘 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홍준표 두 주자에게 모두 경고장을 주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도 공평한 척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의 앞뒤가 조금 어떤가요? 어떤 의도에서 한 말일까요? 글쎄, 아니 저 앵커가 질문한 내용도 조금 이제 의미가 있어요. 이제 먼저 제기한 쪽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먼저 제기한 쪽을 아마 윤석열 캠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준석 대표는 공평한 척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윤석열 캠프 측과 7월 말 8월 초에 여러 가지로 좀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여기서 또 윤석열 캠프 쪽에만 경고장을 하나 주면 또다시 그 갈등이 재발하지 않을까 아마 이런 걸 우려한 그래서 이제 공평한 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글쎄 이런 식의 표현이 사실 뭐 그렇게 신중한 자세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뭐 경선을 관리하는 입장이니까 공평한 척하지 말고 실제 공평해야죠. 네, 한편 오늘 오전 국민의힘은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TF의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우선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경기도지사님께 단독 직입적으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이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의 뜰 전체 지분 50%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최근 3년 동안 1,830억 원을 배당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여 훨씬 적은 지분인 1%밖에 보유하지 않은 화천대유 일개 개인이 1% 지분인 5천만 원만을 가지고서 무려 577억 원을 배당금으로 받았다는 것인데 이거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공정한 것이겠습니까? 필요시에는 이것은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사안임을 저희가 오늘 의견 일치를 받습니다. 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실측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사안에 연루가 돼 있거나 이 사안과 관계돼 있는 그런 투자 주체들에 대한 면담까지 저희가 시도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번 의혹이 어떤 것인지 한번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대장동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판교 바로 밑에 있는 남판교로 불리는 곳입니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공영개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화천대유라는 신생업자가 5천만 원을 투자해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회사가 3년간 받은 배당금만 577억 원입니다. 또 화천대유의 소유주는 올해 퇴세한 언론인 출신인데요. 그분이 개인 투자자 6명을 모아서 SK증권의 신탁 형태로 지분 6%를 얻었는데 여기에서 또 3년간 3,463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화천대유와 관련한 배당금만 모두 4천억 원이 넘어서 이것이 과연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공공개발로 볼 수 있느냐. 이건 전형적인 일종의 개인한테, 사인한테 이익을 몰아준 거 아니냐. 이런 게 특혜 의혹의 중심이고 요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장동 게이트 너무 미심쩍게도 수익률이 높다 이런 건데요. 이 진상조사 TF는 국토위, 정무위, 행안위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구성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후 대장동으로 가서 택지 개발 현장을 둘러보면서 이 사안에 연루됐거나 관계가 돼 있는 투자 주체들에 대한 면담도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일부 회사가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후보 측 전직 대통령까지 언급을 하면서 도덕성 공격에 나섰습니다. 어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낙연 캠프 선대본부장이죠. 서른 의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또 지금
대장동 논란도 같은 맥락으로 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의원님은 판단하십니까? 대장동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있는데 예. 하나씩 나오는 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도덕성이 없는 후보는 결국은 본선에서 못 이긴다. 우리가 MB 때 이명박 대통령 때 그걸 봤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더라도 눈 감고 가자. 능력을 보고 가자. 이렇게 판단하고 대통령을 만들었던 것으로 아는데 결국 예. 어떻게 됐습니까? MB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걸 왜 되풀이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제 있었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어요. 네, 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야당은 질문 공세를 쏟아냈습니다.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화천대유 설립자의 수익이 상식적이지 않다며 정부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는데요.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후보를 엄호했습니다. 설전이 계속됐던 어제 대정부 질문 영상 보시죠. 저런 수익률이 과연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총리님께서 좀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신지. 상식적이지는 않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네. 예. 과거에 혹시 이제 감사 결과나 이런 것이 있는지 뭐 이런 것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런 부분에서 감사를 하고 공수처에서 이걸 압수수색을 해야 됩니다. 벌써 몇 차례 그런 어떤 뭐 감사라든가 심지어 관계 당국의 수사조차도 있었다는 게 주장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지금 나설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열심히 뛰고 있는. 왜 못 났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치적인 부분과 행정적인 부분은 별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수천억이라든지 수백억 이런 자금을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편취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그 뭐 정상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말이 안 되는. 이런 가운데 또 새로운 내용이 보도가 됐어요. 네, 어제 JTBC 보도에 따르면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이 거액의 배당금을 받은 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른바 남판교로 불리는 대장동지구 아파트 부지는 12개 구역으로 이뤄졌는데요. JTBC는 이 화천대유가 이 가운데 1번과 2번 그리고 11번과 12번 구역을 경쟁 입찰 과정 없이 매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임대주택 부지인 9번과 10번 구역을 빼면 전체 아파트 부지의 40%를 경쟁 입찰 과정 없이 가져간 건데요. 나머지 구역의 입찰 경쟁률은 최대 183대 1에 이를 정도로 치열했다고 합니다. 경쟁 입찰을 거친 업체들은 이 토지 공급 가액보다 4%에서 13%까지 더 비싸게 땅을 낙찰받았다고 하는데 이 JTBC 취재진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어떻게 부지를 공급했냐라고 물었더니 이 협약사항일 뿐이다라는 답변만 했다고 합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화천대유가 10여 개 관련사를 거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화천대유 소유주가 투자자 6명을 모아서 천화동인이라는 자회사를 만들었고 이 외에도 지상겸, 휘겸이라는 관련 회사가 추가로 더 드러나게 된 겁니다. 보도를 보면 이렇게 자회사를 만든 이유가 4천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분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된다고 해요. 네,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요. 4천억 원 수많은 관련사들은 지금 자금 흐름을 복잡하게 꼬아놓기 위한 장치로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반론을 듣기 위해서 저희도 전화를 해봤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거 통화에서 천화동인 1호만 화천대유의 것이고 나머지는 모르는 회사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추가로 입장이 나오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 김기흥 수석 부대변인은 어제 논평을 통해 1조 5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계획서들을 하루 만에 심사하는 게 과연 가능하냐 이렇게 물었고요. 유승민 후보는 모든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된다고 압박했습니다. 자, 원희룡 후보 측 박용찬 수석 대변인도 어제 논평을 내고 부동산 소득에 대해선 불로소득이라며 전액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기차게 견지하던 이재명 후보인데 이 단돈 5천만 원을 투자해서 577억 원의 배당금을 받아간 화천대유에 대해선 한없이 너그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이재명 캠프 송평수 대변인과 경제민주주의 21의 대표인 김경률 회계사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 회계사인 김경률 대표는 이 논란에 대해서 위험은 공공이, 수익은 사유화된 것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재명 측의 송평수 대변인은 의혹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밝혀야 될 부분은 이 7분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의 실제적인 주인이 누구냐. 1호는 K 기자인 거고 2호부터 6호까지는 누구냐. 이분들이 이제 심지어는 800만 원 투자하고 100억을 가져갔는데요. 이분들을 밝혀내는 게 이분들 명단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을 밝히는 건 저희들도 100% 동의합니다. 저희도 네네. 정보가 없어요. 근데 왜 그분들은 그리고 지금 현재 아무도 몰라요?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어떤 자료를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직접 기자회견까지 갖고서 강하게 부인을 했는데도 이 사태가 진정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해당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스스로를 대장동 입주민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일부 업체의 투자처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청원이 소개가 됐다고 그러죠? 맞습니다. 이 청원글은 15일 기준으로 15,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는데요. 청와대는 오늘 이 청원글을 청원 요건에 위배됐다면서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청와대는 이 글 비공개 처리하면서요. 이 사전 동의 100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이 청원 요건에 위배돼서 관리자에 의해서 비공개된 청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선거 기간 국민청원 운영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태스크포스까지 구성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 본인도 그렇고 또 이재명 캠프 모두가 나서서 이거는 특혜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그리고 특히 이재명 후보가 시장 당시 특혜를 줬거나 그런 사실도 없고 이재명 후보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개인적인 특혜를 받은 것도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제 사실을 규명해야 할 텐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성남시의회에서도 당시에 사실 이 계약서 같은 걸 내놔라 이렇게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제출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계약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는지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서는 이재명 지사가 관여됐다 되지 않았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힐 수가 없는 단계고 그러면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느 법에 위반돼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이 있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마 조만간에 어느 단체든 이런 곳에서 뭐 고발 같은 게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그동안에 공개되지 않았던 자료들 이런 게 나오면 과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무슨 특혜를 줬고 저기에 또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가져간 이 배당금이나 이런 것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이것도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네. 아마 그런 부분에 관한 자금 추적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뭐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의혹에 대한 것은 해명을 해야 되고 또 수사가 필요하다 한다면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반론의 여지는 없고요. 다만 현재의 어떠한 가치 평가를 가지고 과거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 선입견을 가지고.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빚내서 집 사라라고 할 정도로 집값을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집값이 오르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존에 이재명 지사가 민간 개발로 바뀌었잖아요. 과거 이제 국민의힘이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서 이 개발이 LH 개발에서 민간 개발로 바뀌었었거든요. 그러면서 관련자들이 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구속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이재명 지사가 민간 개발로 그대로 놔뒀다라고 한다면 이 수익이 모두 다 민간 개발사에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공영 개발로 바꾸면서 5,503억 원 정도를 성남 시민들에게 어떤 시설 투자 등으로 돌려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막연하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이런 뭐 결과적으로 보면 좋은 조건이 되는데 이 조건에서 어떤 개발사들에게 어떤 위험이나 손실을 모두 부담하는 걸로 하고 성남시는 인허가권만 행사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까지도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수사는 뭐 언제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대장동 게이트로 규정하면서 총공세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물론 그 외 다수의 관련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진상을 조사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죠.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인 이재명 지사는 물론이고 그 외 관련자 다수를 채택해서 진상규명을 하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드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적극 증인 채택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숨기는 자가 범인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사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단 한 명도 못 받는다고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여야 정무위원회 간사는 국감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를 두고 협의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등 13명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여당에서 한 명도 받아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는 겁니다. 네, 따라서 앞으로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증인 출석을 두고 여야가 이 각을 세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앙일보에 따르면 의혹의 주요 당사자인 화천대유 측은 억측과 오해를 풀고 싶다면서 이 신문과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화천대유의 총괄 임원이라고 소개한 A씨는 논란의 핵심을 정리하면서 이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우리도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게 된 천운인 사업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신들도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될지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군요. 네, 뭐 그런 설명인데 이 화천대유 측은 자본금 5천만 원인 회사가 1,000배 넘는 수익을 얻는 것을 두고 논란이 큰데 대해 자본금과 운영 경비는 엄밀히 다르다라고 하면서 자본금은 5천이지만 운영 경비 등으로 쓴 돈만 해도 7천에서 8천억인데 5천 투자하고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수백억 벌었다는 이야기는 억울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여기에 화천대유가 많은 돈을 번 것은 인정을 하지만 이재명 지사와의 유착으로 얻어진 것이 아닌 이 부동산가 폭등으로 얻어진 것이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사퇴하라, 추사하라고 촉구하는데 이 수사하는 것에는 100% 동의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죠.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돼서 저한테 이제 사퇴해라, 수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수사하는 거 저 100% 동의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수사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또 요구를 하면 뭐 하시는 거야. 저는 100% 찬성한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 화천대유 측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해명에 나섰습니다. 저희 기자들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부동산 가격의 폭등,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그런 수익을 거뒀다. 그리고 자신들이 운영 경비로 쓴 돈만도 7천억, 8천억 원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수백억 벌었다. 이거는 매우 억울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니 근데 자기네들이 사실은 가져갔던 배당금이나 이익 뭐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도 그러니까 나중에 분양받았던 그 단지까지 다 합쳐도 뭐 한 7, 8천억밖에 안 되는데 뭐 비용을 7, 8천억을 썼다? 뭐 그런 부분은 이제 검증해봐야 되는 대목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전체적인 액수도 문제지만 비율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천대유 같으면 전체의 뭐 대략 한 1% 정도밖에 지분이 안 되는데 이 지분을 가지고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가 넘습니다, 지분이. 근데 거기가 가져간 거에 한 3분의 1 정도를 가져갔거든요. 이렇게 되면 비율상 맞지 않는다 이거죠. 물론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남시가 가져가는 부분은 이제 확정이율로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정해놨던 거고 그거보다 수익이 예상보다 더 나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화천대유나 이쪽이 더 가져간 거다. 화천대유 측이 설명하는 그러니까 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자기네들이 예상치 않았던 이익을 받았다. 네네. 아마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계약 조건 자체가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그 형평성에 맞지 않는 배당금을 받아갈 수밖에 없게 됐느냐. 그러니까 계약서를 보자는 건데 계약서를 지금 내놓지 않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아마 수사에서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 네, 국민의힘이 화천대유는 누구 거냐 이렇게 전방위 공세에 나선 사이 이재명 후보 측은 야당 게이트라며 역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전 특검하고 그다음에 박 전 특검의 딸이 이 회사와 관련을 맺었는데 그것과 함께 새로 드러난 사실이 바로 야권 국회의원 아들이 그 회사에서 일했던 게 밝혀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화천대유 도시개발팀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박 전 특검과 곽 의원은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모 씨와 아는 사이라는 점은 인정을 하면서도 정상적인 자문과 채용이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곽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입사한 시점은 곽 의원이 국회의원인 시점이 아니고 곽 의원이 당선되기 전이라는 점, 그 점은 저희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후보의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은 화천대유는 10수년간 법조를 출입한 기자가 설립한 회사인데 곽상도 의원 아들이 올해 초까지 7년이나 다녔다면서 단순한 우연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 의원은 곽 의원에게 화천대유와 무슨 관계인지 명쾌하게 해명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오늘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선 국민의힘 모 의원이 연루됐다는 말도 나온 만큼 헛발질이 아닌가 싶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에선 화천대유는 누구 거냐, 이게 그러니까 그 이명박 전 대통령 문제와 BBK는 누구 거냐, 아마 이거를 이제 패러디한 것 같은데, 그렇게 공사를 펼치니까 여당에서는 또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결국은 야당 게이트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반격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안이 굉장히 좀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 같고, 실제 저도 처음에 이 화천대유 사건이 불거졌을 때 혹시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이제 사건으로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나왔는데, 갑자기 또 곽상도 의원의 딸과 박영수 특검의 또 자녀까지도 관련됐다고 하니까 조금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실제 2015년에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사업 시작 때부터 곽상도 의원의 딸이 관여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드님입니다. 아들인가요? 네. 아들이 관여됐다라고 하니까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수사까지도 가야 되겠지만, 다만 이제 우선주와 보통주는 또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우선주는 이익 배당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받는 거고, 보통주는 또 의결권이 있는 경우 여러 가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사를 한다면 어떤 계약서 등을 통해서 이 수익 분배 구조, 그리고 당시에 예상됐던 수익과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이 폭등함으로써 추가된 수익까지도 다 파악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좀 파악을 하면서 언론에 이런 것들이 자료로 공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그 부분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최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성남시에서는 그 계약서나 이런 거를 전혀 내놓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그 계약서에 비밀 유지 의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를 못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뭐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공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